자, 그 다음 이 과목 보겠습니다. 문제 21번. 물 20kg을 포화증기로 만들려고 한다. 전열 효율이 80%일 때 필요한 공급 열량 kJ은 단 포화증기 엔탈피는 2780kJ/kg이고 급수 엔탈피는 100kJ/kg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은 조건 일단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양을 줬어요. 20kg이랍니다. 그러면 물의 양 G가 20kg이다. 이렇게 두면 되고요. 그리고 효율은 효율인데 전열 효율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효율 2타인데 전열 효율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편의상 F라고 붙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념상으로는 어차피 효율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80%니까 우리가 지수로 표현한다면 0.8이 되겠죠. 100을 나눠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로 안에 포화증기 엔탈피를 H2-라고 했을 때 요게 2780의 kJ/kg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급수 엔탈피 H-라고 해서 좋습니다. 요게 100kJ/kg이다 라고 해서 조건을 탁 줬네요. 자, 그러면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필요한 공급 열량 kJ를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이해를 하고 가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보일러 효율 공식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자, 보일러 효율 2타는 원래는 뭡니까? 제가 항상 효율은 준 것 분의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보일러 효율 공식을 기호로서 한번 적어 본다면, 자, GF의 HL 분의 G의 H2- H- 공식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요 분모에 있는 값이 준 것이다. 무엇을 줬느냐? 보일러 입장에서는 요게 연료를 태워서 열을 넣어 준 거죠. 그러니까 다시 쓰게 되면은 아래쪽에 분모에 있는 게 이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게 뭐예요? 한 것은 뭡니까? G의 H2- H-니까 요게 이제 증기 발생량 또는 급수량이 될 거고, 자, H2-는 증기 엔탈피, H-는 급수 엔탈피니까 요 위에 있는 게 발생 증기의 열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뭡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별분의 출혈이 되는 거죠. 출혈. 근데 우리가 보일러에서 요 증기에 대한 출혈은 뭡니까? 보일러에서 증기가 발생되어 빠져나가긴 하지만 방열기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출혈은 출혈인데 뭐예요? 유효 출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고 간단하게 이해를 해본다면 보일러 효율이란 것은 모든 효율은 똑같아요. 준 것분의 한 것인데 보일러에 있어서는 이별분의 출혈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밑에 있는 게 GF가 연료량, HL이 연료의 저희 발열량 또는 발열량이 되죠. 그래서 연료를 태워서 보일러 안에다가 열을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연료를 태워가지고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켰을 때 이 증기가 뭐예요? 보일러에서는 빠져나가지만 유효한 출혈이 된다. 그래서 이별이란 것은 연료를 태운 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유효 출혈이란 것은 발생 증기의 열량이 된다.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공식에 그대로 제가 적용을 해서 한번 써본다면요. 아마 요게 이제 해설에 나오는 내용일 텐데, 자, 2타의 F는 편의상 요거를 전열 효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열 효율도 마찬가지예요. 준 것분의 한 것인데 해설에서는 기호로 나옵니다. 기호가 뭐냐? QC 분의 Q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기호가 무엇이냐? 해설을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QC라는 게 연료의 연소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써놓은 공식으로 봤을 때는 요 QC라는 거는 GF의 HL을 곱한 것과 같은 거구나. 그래서 이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Q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자, 여기 나오듯이 유효 출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이별 분의 출열이 되는 거고, 굳이 종류를 따지자면 얘가 연료를 태워서 만든 연소열인 거고, 출열은 뭐겠어요? 발생 증기의 열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만 바뀌었지 어때요? 개념적으로는 위에 있는 공식과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 기호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이거 처음 보는 공식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그대로 제가 지금 적용을 시켜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게 뭐예요? 해설에서는 표시할 기호를 그냥 조금 바꾼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좋게끔. 사실상 이거 기호로 표시 안 하고 바로 조건으로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조건으로 바로 넣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기호로서 표시를 하면은 우리가 좀 풀기가 편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밑에 있는 게 이별이 되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게 출혈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적으면. 그렇다면 이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느냐, 요걸 판단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뭘 물어봤느냐 하면은 이 전열 효율이 80%일 때 필요한 공급 열량은 몇 킬로 줄이냐,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보일러에 공급되는 열량이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럼 보일러에 공급되는 열량은 뭡니까? 이 공식상 이별이 되는 겁니다. 보일러에 들어가는 열인 거예요. 그러니 이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결과적으로 QC를 물어보는 거구나, 요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QC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QC 이쪽으로 가고 E 타입가 내려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공식 다시 쓰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QC 이별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타 F가 내려오고요. 서로 자리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QE가 그대로 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조건만 딱 잘 넣어주면 되는데, 자, 조건을 넣자 하고 QE를 봤더니 이 QE가 뭐예요? 출혈이잖아요. 유효 출혈입니다. 따지고 보면 증기 발생 열량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물 20kg이라는 조건을 줬고요. 포화 증기 엔탈피 2780 그리고 급수 엔탈피를 줬기 때문에 QE로서 푸는 게 아니고, QE는 무엇과 같아요? 따지고 보면 요 QE라는 거는 G의 H2-H-라는 공식과 같은 겁니다. 왜? 어차피 둘 다 유효열인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꿔 쓴다면 여기에다가 G에다가 H2-H-라는 공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열 효율 E타입는 줬으니까 그대로 E타입 넣어서 푸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설에 적혀 있는 겁니다. 최종 이제 유도된 공식이 해설에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는 조건 맞게 넣기만 하면 돼요. 자, G의 양이 20kg이죠. 그래서 20 곱하기 H2-가 2780입니다. 그래서 2780 빼기 H-가 10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타F는 뭡니까? 여기 지수 상태로 제가 바꿔뒀죠. 그래서 0.8로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하기 전에 단위만 잠깐 적어보면요. 물의 양 20kg으로 줬어요. 20kg으로 줬고, 요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우리가 보일러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엔탈피 차는 어떻게 됩니까? 엔탈피 차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죠. 우리가 SI 단위로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킬로그램끼리 지워지니까 킬로줄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0.8은 뭐예요? 이 효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효율은 어차피 단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단위가 뭐가 나옵니까? 킬로줄이 나온다. 그래서 공급 열량 QC가 구해지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딱 해보시면 요게 67000이 나오고요. 단위는 뭐다? 킬로줄이죠. 킬로줄로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해를 쭉 해보시고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을 그냥 기호만 바꿔서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 위주로 보시고 외우더라도 이해 한번 하고서 외워주시면 추후에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크게 어렵지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21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물체의 탄성 변이량을 이용한 압력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탄성 변이량을 이용하는 압력계 뭡니까? 탄성식 압력계죠. 그래서 탄성식 압력계라 했을 때 요거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외워야 돼요. 부다벨캡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부다벨캡 이렇게 좀 외워주시고요. 뭡니까? 부르 동관식 압력계가 있었고, 다이어 프렘식 압력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벨로즈식 압력계가 있었고, 한 가지 뭡니까? 캡슐식 캡슐식 압력계가 있더라. 그래서 탄성식 압력계 하면은 부다 벨캡 해서 부르동관식, 다이어프램식, 벨로즈식, 캡슐식 압력계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22번 문제에 요 탄성 변이량을 이용한 압력계가 아닌 것은 했기 때문에 아닌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배기가스 중 산소 농도를 검출하여 적정 공연비를 제어하는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이거는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어디에? 산소 농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농도를 검출한다 했으니까 산소 뭐예요? O2잖아요. 그러면 답은 O2 트리밍 제어가 되겠죠. 그러므로 23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잔류 편차, 오프셋이 있는 제어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잔류 편차가 존재하는 제어 뭐였습니까? P 제어죠. 다르게는 비례 제어 이렇게도 부르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적어 본다면 순서대로 우리가 P, I, D 순서대로 외우시고요. 요게 뭡니까? B,
비례적미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P 제어를 비례 제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 I를 적분 제어, 자, 그리고 D 제어를 미분 제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정말이지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요 P 비례 제어의 경우에는 잔류 편차가 존재하죠. 잔류 편차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잔류 편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뭘 씁니까? 적분 제어 I 제어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I 제어 같은 경우에는 잔류 편차를 제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 제어, 미분 제어를 하는데 요 미분 제어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응답의 신속성이 증가하더라 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러한 제어 방식 세 가지를 하나씩 따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씩 따로 쓰게 되면 잔류 편차도 생기고 응답도 느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로 조합해서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합해서 씁니까? 여기 앞에다 쓸까요? 자, PI라고 해서 비례 적분으로 써가지고 잔류 편차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PD로서 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게 비례 미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응답성을 높인다든지. 왜? 미분 쓰면은 응답의 신속성이 증가하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다 쓰면 되죠. PID로 조합을 해가지고 비례 적분 미분 제어로서 어떻게 해요? 잔류 편차도 제거하고 응답의 신속성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을 해서 쓴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24번에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잔류 편차가 존재한다. 그럼 뭐예요? P제어 또는 비례 제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4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배관의 열팽창에 의한 배관 이동을 구속 또는 제한하는 리스트레인트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배관의 열팽창에 의한 배관의 이동을 구속하는 장치를 뭐라 그래요? 리스트레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레인트의 종류로는 세 가지가 또 나오는데요. 요거 알고 계셔야 되죠? 뭡니까? 리스트레인트의 세 종류, 앵커, 스토퍼, 가이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만 알아두시지 마시고요. 리스트레인트 하면 앵커, 스토퍼, 가이드 종류 기억하시고 각각의 기본적인 특징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특징을 주고 요걸 따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리스트레인트에서 첫 번째 앵커의 경우에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완전 구속 하면은 앵커예요. 그래서 완전 구속시키는 장치 하면 앵커다. 그냥 쉽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배관의 구속 장치를 콘크리트에 매설해버려요. 그러면 콘크리트 꽉 잡아버리니까 더 이상 못 움직이죠. 그래서 완전 구속한다 그러면 앵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스토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방향의 회전을 구속하고요. 자, 일정 방향 회전을 구속합니다. 회전을 구속하고, 그리고 나머지 방향은 이 나머지 방향의 그 움직임을 허용해요. 허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토퍼라고 하면 일정 방향의 회전을 구속하고 나머지 방향은 허용한다. 이 정도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배관의 축 방향 이동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축 방향 이동을 안내해요. 그래서 안내라는 말 영어로 하면 가이드죠. 그래서 축 방향 이동을 안내하게 되고요. 그리고 직각 방향의 이동은 구속합니다. 직각 방향 이동은 구속을 하더라. 그러면은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레인트의 세 가지 종류는 앵커, 스토퍼, 가이드죠. 앵커, 스토퍼, 가이드인데 이때 앵커라는 녀석은 완전 구속하면은 앵커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스토퍼는 일정 방향의 회전을 구속해요. 회전하는 거를 구속하고, 그리고 나머지 방향은 허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축 방향 이동을 안내한다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가이드예요. 그리고 직각 방향의 이동을 구속하더라라고 하면 가이드다. 이렇게 기본적인 특징은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없이 특징을 주고 또 요 세 가지를 따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일정 방향 회전을 구속하고 나머지 방향의 움직임은 허용하더라. 그러면 이러한 임세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스토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류와 특징, 정말 간단한 특징만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종류와 간단한 특징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25번 문제 리스트레인트 종류에 속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틀린 거는 4번에 서포트가 되겠죠. 이 서포트는 뭡니까? 배관을 지지하는 장치인데 아래쪽에 바닥에서 위쪽으로 떠받들어서 지지하는 장치를 서포트라고 했었죠. 참고적으로 같이 알아둡니다. 자, 그러므로 25번 문제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다음 중 열량의 계량 단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맞아요. 1번의 줄은 누가 보더라도 열량이죠. 열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킬로와트 아워, 3번에 보시면 와트 세크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즘 나오는 SI 단위에서는 이 킬로와트 또는 와트도 열 에너지로서 봅니다. 그래서 SI 단위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열량을 구하시오 해가지고 최종 단위가 킬로와트로 나오거나 혹은 와트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SI 단위에서는 요 킬로와트 또는 와트도 열 에너지의 단위로 본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와 뭐 비교를 하자면 과거의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는 열량이었고요. 킬로와트 또는 와트는 뭐였습니까? 동력 단위로만 썼었어요. 근데 요게 SI 단위로 넘어오면은 와트 또는 킬로와트도 열 에너지로 볼 수 있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고 조금 혼동할 수 있는 게 그 2번과 3번에 보니까 킬로와트 또는 와트로만 나온 게 아니고 뭐라 나왔습니까? 킬로와트 아워라 나오고 와트 세크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쌤, 저는 열량 구하는 문제 풀어보고 열량의 단위 킬로와트 또는 와트로 풀어본 적은 있는데 그 단위가 킬로와트 아워 또는 와트 세크로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줄 퍼 세크는 무엇과 같아요? 요거는 와트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킬로 줄 퍼 세크는 무엇과 같아요? 요거는 킬로와트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단위를 환산할 때 항상 요런 거를 강조해서 써드리곤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세크를 여기다 이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세크가 요 와트 옆에 이항돼서 붙을 수가 있죠. 요렇게 붙으면 뭐가 돼요? 와트 세크는 무엇과 같다? 줄과 같다라는 겁니다. 곧 요 와트 세크라는 거는 줄과 같은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열량의 단위인 거죠. 그래서 요 시간의 개념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줄 퍼 세크로 쓰든 아니면 와트 세크로 쓰든 뭐 크게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요 킬로 줄 퍼 세크도 세크가 여기 붙을 수 있죠. 그러면 킬로와트 세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세크를 또 아워로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단위 환산을 하면은 또 아워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킬로 줄 퍼 아워였어요. 열량의 단위가. 그러면 요 아워를 요 옆에다가 이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다가 이렇게 이항하게 되면 킬로와트 아워가 나오는 겁니다. 즉 요거는 이제 단위 환산 과정에서 요 아워라는 시간, 세크라는 시간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킬로와트 와트는 SI 단위에서 열량의 단위로 쓰는 거죠. 그리고 킬로와트 아워 또는 와트 세크 옆에 시간이 붙더라도 당황하지 마셔라. 마찬가지로 열량의 개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1, 2, 3번은 맞고요. 틀린 건 4번이죠. 4번에 보시면 킬로그램이라 나오는데 요거는 SI 단위로 본다면 킬로그램 매스라 해서 질량이 될 것이고 만약에 공학 단위로 본다면 킬로그램 포스라 해서 중량으로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킬로그램은 질량 또는 중량인 것이지 열량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므로 26번 문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진동이 일어나는 장치의 진동을 억제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어 동작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요거는 미분 동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 동작 또는 미분 제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D 제어라고도 하는데 미분 제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응답의 신속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더불어 진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같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7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측정기로 여러 번 측정할 때 측정한 값의 흩어짐이 작으면, 즉 우연오차가 작으면 이 측정기는 어떠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측정한 값의 흩어짐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흩어짐이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산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산포라는 거는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요 데이터의 흩어진 정도 산포라는 것은 일단 제가 정규분포 한번 그려볼게요. 정규분포는 요렇게 이제
종 모양으로 데이터가 모여 있는 거를 정규 분포라 그래요.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평균값이 가장 데이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시험 보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고등학교 1, 2학년 때 시험을 보는데요. 어떤 학교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한 100명 정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시험을 딱 보니까 어때요? 자, 여기는 0점 맞은 학생, 그리고 여기는 100점 맞은 학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정규 분포라는 건 뭐예요? 중간 정도 점수 받은 학생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게 가운데 평균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평균값이 가장 많이 모여있다. 그 학생들이 평균값에 가장 많이 모여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 그래요. 가운데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종 모양을 형성하고요. 당연히 최하점, 최고점을 받은 학생들은 좀 수가 적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규 분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득점한 학생이 많아요. 그러면 이 정규 분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데이터가 요 우측으로 이렇게 모일 겁니다. 고득점 맞은 학생이 요 우측에 많이 모일 거니까요. 근데 이번에 시험이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이 저득점한 학생들이 많아요. 0점에 가까운 학생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 0점에 가까운 학생들이 많듯이 이런 식으로 분포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운데가 볼록한 게 정규 분포고요. 나머지 이제 흩어지는 거는 그냥 분포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분포를 나타낼 때 이 데이터가 가운데에 많이 모여 있냐, 아니면 우측에 많이 모여 있냐, 좌측에 많이 모여 있냐, 이 정도를 산포라 그래요. 어디에 많이 모여 있냐. 근데 이 산포가 심하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여기가 0점, 여기가 100점이다. 그러면 데이터에 흩어진 정도 산포가 막 지 멋대로 모여 있어요. 지 멋대로 모여 있어. 그 이제 데이터를 딱 그려보니까 이렇게 막 형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번 문제 측정기잖아요. 측정기. 이 측정기에서 측정한 값의 흩어짐이 산포가 심하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측정기로 측정할 때마다 그 값이 달라진다라는 뜻이죠. 이 말인즉슨 산포가 심하면은 오차가 크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흩어진 정도 산포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측정할 때마다 비슷한 값 혹은 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오차가 적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면 오차가 큰 것은 산포가 큰 것이고, 오차가 작은 것은 산포가 작은 상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측정기로 여러 번 측정할 때 측정한 값의 흩어짐이 작으면, 자, 작다라는 뜻이죠. 작으면, 즉 우연오차가 작으면 이 측정기는 어떠한가? 산포가 작으면 어때요? 오차가 작다 그랬죠? 요걸 다르게는 측정기에서는 요 흩어진 정도가 작으니까 정밀도가 높다 그래요. 정밀도가 높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흩어진 정도가 작을수록 측정기는 훨씬 더 정밀하더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 28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가스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방법으로 틀린 것은 했을 때, 자, 1번. 시료 채취 시 공기의 침입이 없도록 한다. 요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기가 침입하면 공기와 시료가 혼합되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시료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기의 침입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가능한 한 시료가스의 배관을 짧게 한다. 요것도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배관이 길어지게 되면 저항이 생기고, 그로 인해 시료가스 측정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료가스는 빠르게 채취해서 빠르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배관은 짧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시료가스는 가능한 한 벽에 가까운 가스를 채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틀린 거는 3번입니다. 왜 그러냐? 시료가스가 이 벽에 가까이 위치한 경우에는 밖으로 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시료의 성분이 또 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심부에 있는 가스를 채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요. 나머지 4번에 보시면 가스 성분과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배관제나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화학작용을 일으켜버리면 이 시료가스가 화학적으로 변질될 수가 있으니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배관제나 부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는 말이고요. 29번 문제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효율 시험 측정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하나씩 보면 1번에 연료 온도 같은 경우는 유량계 전이라 돼 있는데 요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료의 온도의 경우에는 유량계 전, 그러니까 버너 입구에 급유 온도계를 설치해서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급수 온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급수 온도는 보일러 출구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이 급수 온도라는 것은 만약에 절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탄기의 입구에서 측정을 해요. 이 말인즉슨 절탄이 되기 전에, 급수가 예열되기 전에 기존에 들어오는 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탄기의 입구에서 측정하는 것이 기본적이고요. 만약에 절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보일러에다 급수를 넣는 거니까 보일러의 입구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즉 급수가 처음에 공급될 때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뭐 절탄기에 의해서 예열되어 들어가는 예열 후의 온도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변하기 전에 최초로 들어오는 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탄기가 있으면 절탄기 입구, 절탄기가 없으면 보일러 입구 이렇게 개념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번 보면 3번에 배기가스 온도는 전열면 출구라고 돼 있는데 요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전열면 출구 또는 최종 가열기 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일러에서 최종 가열기라고 하면 만약에 폐열 해수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과제 절공 이렇게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열기가 설치되잖아요. 이때 최종 가열기는 뭡니까? 과제 절공 다 설치되어 있으면 공기열기가 최종단의 가열기가 되죠. 그걸 최종 가열기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가열기 출구 같으면 폐열 해수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뭐예요? 열을 다 회수하고 이제 버려지는 배기가스의 온도를 측정해야 되니까 최종 가열기 출구 마지막 배기가스 온도를 측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배기가스 온도를 측정했을 때 온도가 낮을수록 열이 더 잘 회수가 된 거고 온도가 높다. 그러면 요거 열이 좀 덜 회수가 됐겠구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 절공 다 설치되어 있으면 공기열기 출구고요. 만약 공기열기 없어요. 그러면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만 있습니다. 그러면 절탄기가 최종단의 가열기, 최종 가열기가 되니까 절탄기 출구가 또 어떻게 보면은 배기가스 온도 측정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연료 사용량 요거는 최적식 유량계에서 측정한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30번 문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 보겠습니다. 비접촉식 광전관식 온도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광전관 할 때 광자가 뭡니까? 빛광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빛광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빛을 쏘거나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빛의 파장에 따른 에너지를 측정하거나 혹은 색을 측정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온도계, 즉 빛을 쏘고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접촉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빛광자 들어가면 비접촉식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는데 요거는 해설 한번 보고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해설에 딱 보니까 광전관식 온도계, 비접촉식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광전관을 이용한 방사 온도계로 광전관 온도계라고도 하며 물체가 방사하는 빛을 광전관으로 받아 방사 강도에 따라 변하는 광전류를 측정하여 물체의 온도를 측정한다.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특징 나오니까 읽어봅니다. 자, 첫 번째, 응답 속도가 빠르다. 그죠? 빛을 이용하잖아요. 빛의 속도 얼마나 빠릅니까? 응답 속도 빠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동 물체의 온도 측정이 가능하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쏘고 받는 온도계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에 요리를 한다. 그럼 팬에 고기를 굽기 전에 팬의 온도를 측정할 때 이 뒤에서 레이저 포인트 삑 쏘면 온도 측정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움직여요. 사람이 막 달려갑니다. 그럼 저 달려가는 사람도 삑 쏘면은 사실상 온도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빛을 쏘고 받기 때문에 이동 물체의 온도 측정 가능합니다. 비접촉식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측정체의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렇죠. 갖다 대지 않으니까. 접촉식은 어때요? 갖다 대야 되니까 측정부의 온도가 조금이라도 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갖다 댈 필요가 없으니까 측정부의 온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면은 700도씨 이하의 온도는 측정이 곤란하다. 왜 그러냐? 7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빛의 방사 에너지가 너무 낮아져요. 그래서 측정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 구조가 다소 복잡하며 설치 및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 측정 온도의 자동 기록 그리고 자동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로 딱 돌아가가지고 이러한 광전관식 온도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했거든요. 자, 1번에 연속 측정이 용이하다.
그렇죠. 빛이 연속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2번에 이동하는 물체의 온도 측정이 가능하다. 맞죠? 우리 특징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응답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빛을 이용하니까 빠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1, 2, 3번 다 맞고요. 그 다음 4번에 기록 제어가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 특징의 6번째 보시면은 측정 온도의 자동 기록, 자동 제어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온도 측정이 되고 기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4번을 보니까 기록 제어가 불가능하다 돼 있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입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31번 문제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다음 중 압력의 계량 단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하나씩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1ATM 표준 대기압이죠. 요 표준 대기압으로 제가 각각의 보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뉴턴 퍼 제곱미터 나옵니다. 그러면 표준 대기압 1ATM 상에서 뉴턴 퍼 제곱미터는 얼마입니까? 101325 뉴턴 퍼 미터의 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뉴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표준 대기압상 101325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뉴턴 퍼 제곱미터를 또 뭐라 그럽니까? 파스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압력 단위 맞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미리 HG네요. HG 뭐예요? 수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은주죠. 그래서 미리 HG로 표현할 때 우리가 1ATM 표준 대기압 얼마였습니까? 760 미리 HG였다라는 겁니다. 수은주로 압력을 나타내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딱 보니까 3번에는 미리 아쿠아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미리 아쿠아보다는 우리가 표준 대기압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웠습니까? 10.332에 미터 아쿠아 또는 이것도 어떻게 써요? 미터 H2O 이렇게 우리가 외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물의 수두압이죠. 그래서 물을 몇 미터까지 올릴 수 있는 압력입니까? 이런 걸 표현할 때 이 수두압, 미터 아쿠아 또는 미터 H2O로 쓰는 겁니다. 자, H2O도 물, 아쿠아도 물인 거죠. 그러면 이거 미리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000을 곱하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10332의 미리 아쿠아 또는 미리 H2O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압력의 단위가 맞아요. 그럼 틀린 것은 4번이겠죠. 4번에 딱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여기 앞에다 쓸까요? 자, 파스칼 퍼 제곱센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완전히 단위가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압력의 단위 파스칼이 있는데 요 파스칼은 뭐다? 뉴턴 퍼 제곱미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위 자체가 압력으로서는 없고요. 우리가 과거 공학 단위에서는 자, 앞에 킬로그램 포스를 쓰게 되면 이거 뭡니까?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 해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이거 뭐였어요? 압력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ATM에서는 자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로 나타내면 이거 얼마였습니까? 밑에다 쓸게요. 1.0332가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보기 4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요 킬로그램 포스를 지우고 이 자리에 파스칼을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한 압력 단위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32번 문제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보겠습니다. 유체의 압력차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유체가 흐르는 단면적을 변화시켜 유량을 측정하는 계측기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단면적을 변화시킨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면적식 유량계예요. 그래서 면적식 유량계는 기본적으로 플로트식과 로터미터가 있었습니다. 우선 답은 그러면 4번이 되는데 자,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요. 면적식 유량계는 자, 테이퍼 관 안에다가 테이퍼 뭐예요? 좁아지는 관 여기 안에다가 플로트를 딱 넣습니다. 이렇게 플로트를 딱 넣어줘요. 그러면 이 플로트가 유량을 표시하는데 그 유량을 제가 편의상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플로트 위치에서 선으로 유량을 표시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만약에 유량이 늘어나면 얘가 올라갈 것이고 유량이 낮아지면 이렇게 가라앉을 겁니다. 그러면 유량이 좀 낮아진 경우에 플로트는 이렇게 가라앉을 테니까요.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최대한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자, 똑같이 유량을 선으로서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위에 있을 때의 요 플로트 사이에 있는 요 면적과 밑에 있을 때의 플로트 사이에 있는 요 면적이 어떻게 돼요? 위치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겁니다. 왜? 테이퍼 간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면적의 변화되는 정도를 가지고 유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 그랬어요? 면적식이죠. 면적식 유량계다. 라고 했고요. 이 면적식 유량계의 대표적인 종류가 플로트식과
로터미터가 있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트식을 다르게는 부자식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띄우는 게 플로트고요. 플로트를 또 다르게는 부자라고도 하고, 그리고 플로트 종류 중에 이제 돌아가는 애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건 또 뭐예요? 로터라 그러죠. 그래서 로터미터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문제를 풀면서 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면적식 유량계.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밑에서 올리는 압력을 뭐라 그랬어요? 부력이라 그랬고, 위에서 내리는 압력을 중력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설명해 놓고 제가 이후에 보다 보니까 이게 유량계 인데 마치 수위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혼란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유량의 증감에 따라서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라서 압력이 위아래로 작용을 하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위에서 내려 누르는 압력을 P1이라 하고요. 밑에서 올리는 압력을 P2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면적식 유량계 안쪽에 P1과 P2는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압력차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테이퍼 관 안에 그 유체가 가득 찬 상태에서 유체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부에 유체가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P1과 P2의 압력차는 없어요. 그 같은 상태에서 유량이 지나감에 따라, 그러니까 유체가 지나감에 따라 유속과 유량을 같이 측정해서 플로트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로 인해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유량을 읽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위아래 압력은 같은 상태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요 개념 같이 가지고 갑니다. 자, 어쨌든 요 플로트가 움직이면서 요 면적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유량을 측정하니까 면적식 유량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종류로는 플로트식과 로터미터가 있다. 요 정도 알아둡니다. 그리고 플로트식은 부자식이라고도 한다. 같이 알아두고요. 자, 어쨌든 간에 33번 유체의 압력차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유체가 흐르는 단면적을 변화시켜 유량을 측정하는 계측기는 했을 때 면적식 유량계니까 4번에 로터미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3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열정산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을 때, 자, 1번 측정 시간은 최소 30분으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요. 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왜 그러냐? 요거 해설에도 나오는데요. 해설해 보시면 보일러의 열정산은 원칙적으로 전격부하 이상에서 적어도 2시간 이상의 운전 결과에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일러를 전격부하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운전하고 나서 측정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 보니까 단 소형 보일러의 경우 인수 인도자 간의 협정에 따라 1시간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긴 하는데요. 30분은 너무 짧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볼게요. 2번에 보시면 발열량은 연료의 총 발열량으로 한다. 맞는 말이죠. 이 총 발열량을 다르게는 고위 발열량이라고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고위 발열량인 것이고, 혹여 저위 발열량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저위 발열량으로 표시했다고 명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고위 발열량, 총 발열량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맞고, 그 다음 3번에 증기의 건도는 0.98 이상으로 한다. 맞는 말이죠. 증기의 건도는 기본적으로 98% 이상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기준 온도는 시험 시의 외기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기준 온도는 외기 온도 맞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34번 문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 보겠습니다. 모세관 상부에 수온을 고이게 하여 측정 온도에 따라 수온의 양을 조절하여 0.01도씨까지 정도가 좋은, 정도 뭡니까? 정확도. 그래서 정도가 좋은 온도계로 열량계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답은 베크만 온도계가 됩니다. 그래서 해설에도 잠깐 보시면, 자, 베크만 온도계라 해서 모세관의 상부에 보조구부를 설치하고 사용 온도에 따라 수온의 양을 조절하여 미세한 온도차를 측정하는 온도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크만 온도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세관 상부에 수온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미세한 온도차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정확도가 높은 온도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5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제어계가 불안정해서 제어량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좋지 못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돼 있는데요. 자,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면은 헌팅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시내 댕기다 보면은 남성분들, 젊은 남성분들, 여자분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좀 이쁘고 마음에 드는 여성분들 있으면 어떡해요? 가가지고 헌팅 시도하죠? 그래서 전화번호 좀 주세요. 이렇게 헌팅 시도하잖아요. 자, 이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정말 연예인처럼 잘생겼고, 입담이 좋은 친구들은 걱정도 안 해요.
해요. 근데 저처럼 어중간하고 가면은 이제 막 긴장돼가지고 많이 더듬 하고 있으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어때? 불안하죠? 뺨 맞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 헌팅이다. 자, 그냥 외우기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36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비접촉식 온도계의 특성 중 잘못 짝지어진 것은 했을 때, 자, 1번 광정관 온도계. 이거 우리 앞에 31번 문제 풀 때도 봤죠? 광정관 또는 광정관식 온도계입니다. 뭐요? 광정관을 이용한 온도계요, 말 그대로. 근데 설명에 딱 보니까 서로 다른 금속선에서 생긴 열 기전력을 측정한다 라고 돼 있죠. 틀렸습니다. 왜 그래요? 서로 다른 금속선에서 생긴 열기전력을 측정하는 것은 열전대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만약에 맞는 설명으로 바꾸자면 해설에 나오죠. 광정관 온도계는 광정관을 이용해 빛의 세기에 따른 전류량을 측정하여 온도를 측정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볼게요. 2번의 광고 온도계 같은 경우는 한 파장의 방사 에너지를 측정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3번에 보니까요. 방사 온도계는 전 파장의 방사 에너지를 측정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의 색온도계는 고온체의 색을 측정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2, 3, 4번은 맞고요. 37번 문제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자, 하나씩 적어볼게요. 1번에 보니까 미터 삼승 퍼 아워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시간당 흘러간 유량을 최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최적 유량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바꿔 쓸 수 있어요. 미터 삼승 퍼 민으로 쓸 수도 있고요. 미터 삼승 퍼 세크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시간당 흘러간 유량, 분당 흘러간 유량, 초당 흘러간 유량을 전부 최적으로 표시한 거 최적 유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탁 보니까요. 킬로그램 퍼 민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뭡니까? 분당 흘러간 유량을 질량으로 표시한 거죠. 그래서 질량 유량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킬로그램 퍼 아워로 나타낼 수도 있고 킬로그램 퍼 세크로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유량의 단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에 탁 보니까요. 리터 퍼 세크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유량의 단위 맞습니다. 그래서 리터 퍼 세크 또는 리터 퍼 민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리터 퍼 아워로 나타낼 수도 있고 자, 요것도 유량의 단위가 맞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물의 경우는 1kg은 곧 1리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활용할 때 자, 여기 2번을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만약에 유량이 킬로그램 퍼 민이에요. 그럼 이거는 리터 퍼 민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고요. 물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킬로그램 퍼 아워면은 리터 퍼 아워, 킬로그램 퍼 세크라면은 리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량의 단위를 바꿔 썼었죠. 그러니 리터 퍼 세크, 리터 퍼 민, 리터 퍼 아워도 다 뭡니까? 유량을 나타낸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유량의 단위는 이렇게 1, 2, 3번이 되겠고요. 4번에 보시면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돼 있는데 이거 뭡니까? 자, 적어보면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하면은 요거 뭐였어요? 단위 면적당 작용한 요거 포스다라고 치면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 우리가 표준 대기압이 1.0332니까 이거는 따지고 보면 압력의 단위가 될 수 있겠구나 요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량의 단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38번 문제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 보겠습니다. 두께 144mm의 벽돌벽이 있다. 내면 온도 250도씨, 외면 온도 150도씨일 때 이 벽면 10제곱미터에서 손실되는 열량 와트는 단 벽돌의 열 전도율은 0.7 와트 퍼 미터 도시이다 라고 줬네요. 자, 그래서 조건 정리합시다. 어떤 벽이 있습니다. 요 벽의 두께를 줬어요. 두께를 L이라고 하고 여기서 144mm다 라고 준 거고요. 그리고 벽체니까 벽체 내부 열 전도율 람다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0.7의 와트 퍼 미터 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람다의 단위 지금 와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통과 율의 단위도 지금 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로 나올 거예요. 그거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내면 외면이라고 했을 때 자, 요걸 내면이라 하고 요거 편의상 외면이라고 했을 때 내면 온도가 250도씨이고요. 외면 온도가 150도씨입니다. 자, 이때 면적을 줬죠. 면적 F가 10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다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벽체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열량을 구하는 공식이 Q는 기본적으로 K, F, 델타 T 라고 했잖아요. 자, 이때 제가
지금 요 열통과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잠깐 언급한 겁니다. 요 람다가 와트 퍼 미터 도시로 나왔죠. 그래서 이게 SI 단위로 나오게 되면은 요렇게 와트 단위로 나오게 돼 있어요. 공학 단위는 우리 과거에 킬로칼로리 단위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앞에서 잠깐 열통과율을 언급을 했는데요. 자, 만약에 와트 단위로 이렇게 SI 단위로 나온다면 열통과율 K의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자승의 도시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와트 퍼 미터 자승의 켈빈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크게 의미 없어요. 어차피 델타 T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도시로 쓸 수도 있고 켈빈으로 쓸 수도 있죠. 어차피 양항에다가 273도시를 같이 더해야 켈빈으로 바뀌니까 같은 값 더하나 안 더하나 같은 값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의 단위가 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로 나오면 요걸 도시로서 우리가 풀어주면 되고 와트 퍼 미터 자승 켈빈으로 나오면 요걸 켈빈으로서 풀어주면 어차피 상관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과거의 공학 단위와 현재 SI 단위로 잠깐 비교를 해드리자면 공학 단위의 경우에는 보통 보면 요 열통과율 K의 단위가 뭘로 나와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로 나옵니다. 근데 SI 단위에서는 요 열통과율 K가요 단위가 만약에 킬로칼로리 퍼 아워 베이스면은 킬로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로 나올 겁니다. 자,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이론 강의 때 이거 다 배웠거든요. 자, 1kW라는 거는 860 킬로칼로리 퍼 아워 라는 거 요거 필수 암기사항 우리 배웠잖아요. 요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수치는 생략하고요. 만약에 내가 단위를 환산한다 생각하면 공학 단위의 열통과율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에다가 나누기 860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들어가면서 킬로칼로리 지워지고 아워가 지워지고 자 나오는 게 뭡니까?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킬로와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 나머진 그대로 가죠. 퍼 미터 자승 도시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 베이스면은 SI 단위로 바꾸면 킬로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로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환산하는 방법이 이렇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요게 칼로리 단위다라고 생각하면은 요게 킬로 다 빼면 되죠. 킬로 빼면은 자 1와트는 860 칼로리 퍼 아워랑 같은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밑에다가 요게 칼로리고 요게 칼로리면 이게 뭐가 나오겠어요? 킬로 빠진 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 혹은 킬로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 이렇게 해서 열통과율을 줄 겁니다. 그럼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과거 공학 단위 킬로칼로리 퍼 아워 베이스가 킬로와트로 바뀌었다. 혹은 칼로리 퍼 아워 베이스가 와트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아예 없는 단위가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친숙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어차피 이런 거 단위하고 같이 주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단위를 이용해서 그대로 넣어가지고 환산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너무 많이 당황하지 마셔라 라는 의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그대로 할게요. 요 열통과율 K의 단위가 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에 여기다 면적 미터의 자승을 곱하고요. 온도차 도시를 곱합니다. 그럼 미터 자승 사라지고 도시 사라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열량 단위 와트가 나온다. 그래서 요 와트도 요즘에는 열 에너지라고 해서 열량의 단위로 쓰고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요 공식이 베이스인데 조건이 어때요? 람다와 L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통과율 대신 람다와 L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Q는 우리 단위를 맞추면 되니까 단위를 맞추려면 L분의 람다로 넣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L분의 람다로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람다의 단위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와트에 미터 도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요 L을 미터로 밑에다가 나눠주는 거죠. 그럼 곱하기 미터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곱하기 미터 들어가면 미터의 제곱되니까 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 어때? K랑 단위가 똑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한 번씩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자, F에 델타 T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다 됐어요.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L은 미리로 줬으니 우리는 미터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1000을 나눠 보니까 0.144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람다 같은 경우는 0.7이네요. 0.7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 곱하기 F는 10제곱미터. 자, 10제곱미터 들어가고 곱하기 델타 T는 높은 거 빼기 낮은 거 250 빼기 150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단위가 뭐예요? 와트 퍼 미터 자승의 도시가 되겠고 면적
미터의 자승이 되겠고 곱하기 온도차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워지니까 와트만 남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탁 해보시면 4861.111이 나오겠고요. 단위는 와트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9번 문제 답 찾아보시면 근사치로 해서 2번에 나오네요. 4860이 되겠죠. 그러므로 39번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 보겠습니다. 물의 삼중점에 해당되는 온도는 몇 도씨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삼중점이 뭐였어요? 우리 물의 압력온도 선도라 해서 PT 선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P에 너무 길게 그렸어요. 자, PT 선도라고 했을 때 여기서 선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딱 작도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세 개의 선이 모이는 요 지점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삼중 점이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리는 김에 쭉 표시를 해보면 자, 요 면에서 우측 아랫면이 뭡니까? 기체 구간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물로 치면은 증기가 되겠고요. 그 위쪽이 액체죠. 물의 액체 상태. 그리고 좌측에 온도가 낮은 부분이 고체 상태, 얼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 우측으로 올라가는 요 선이 뭡니까? 액체가 기체로 변하니까 증발 곡선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자, 고체가 액체로 녹을 수 있죠. 그럼 뭡니까? 융해 곡선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융해 곡선.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는 우리가 승화라 그래요. 그래서 승화 곡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증발곡선, 승화곡선, 융해곡선이 만나는 요 지점을 삼중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요 위에 있는 요 점을 인계점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도 한번 그려봤고요. 여기에서 물의 상중점에 해당하는 온도, 도시로 했을 때는 자, 상중점의 온도는요. 요게 도시로 하면 0.01 도시가 되고요. 그리고 절대온도 켈빈으로 하면 273.16 켈빈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리고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여기 인계점 나오죠. 그래서 하는 김에 물의 인계 온도도 있었어요. 물의 인계 온도도 도시로 하게 되면은 자, 요것도 간혹 문제에 나옵니다. 374.15 도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인계 온도 간혹 물어보니까 꼭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인계 온도가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외워라라고 했습니까? 우리 물의 끓는 온도가 100도시죠. 100도시인데 이거를 절대 온도로 바꾸면 더하기 273 하시면은 절대 온도가 373 켈빈 나옵니다. 그래서 물에 끓는 온도 100도씨의 절대 온도 언저리에 있는 온도가 인계 온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의 근사치죠? 거의 근사치. 그래서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외우실 때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나요. 374.15라는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어차피 필기시험 보시면 보기 중에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도씨 물의 절대온도 하면 373 켈빈이니까 요 언저리 온도 인계온도라고 했는데 그럼 보기 보고 대충 이 비슷한 거 찍으면 되겠죠? 그렇게 찾으시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인계온도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삼중점의 온도는 이번 문제에서 나왔듯이 자, 도시라면 0.01 도시가 되고요. 그리고 켈빈으로 하면 273.16 켈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중점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0.01로 기억이 안 나면 0도시에 가까운 온도였는데 근데 0도시는 아닌 거예요. 0도시에 가까운 온도였는데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얼추 비슷하게 찾아 나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삼중점 온도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소수점에서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0.01 도시에 켈빈으로 하면은 273.16 켈빈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40번 문제에서는 삼중점의 온도를 도시로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